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께서는 전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용산으로 옮기면 터가 안 좋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예언대로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직무실을 어디로 쓸지가 궁금합니다. 용산, 청와대, 세종시가 대통령 직무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승님께서는 어디로 옮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윤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옮긴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법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라고 치면 제가 올려놓은 법문이 뜨게 될 겁니다.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 대해서 치시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원 강의 치시고 뒤에다가 용산 대통령 직무실 이렇게 치시면 그 내용이 뜹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확히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직무실은 터가 좋지 않으며 무리하게 이곳으로 옮기면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가는 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집불통 대통령께서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말을 무시하고 어떤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용산으로 무리하게 옮기면서 우리 국가 세금 낭비하고 보세요.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군인들 다 내보내고 그게 군본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본부를 그냥 급속히 내보내느라고 무리가 많이 있었고 또 무리하게 세금도 많이 썼고 무리하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용의 시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야만이 무슨 큰 정치를 할 것처럼, 한마디로 용의 역할을 할 것처럼, 용산 시대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면 뭐 용이 승천할 것처럼 용의 시대라고, 그러면서 그 윤 대통령을 현혹해 가지고 그쪽으로 직무실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몇 그 조언자들, 몇몇 무속인인지 선지자인지는 몰라도 몇몇 사람이 이 윤 대통령을 그쪽으로 옮기게끔 유도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당신께서 용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용산으로 옮긴 겁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옮기게 된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사주를 보면 경진일, 용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용산이 탐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말을 무시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옮겼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옮기자마자
옮기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그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참 국민하고 계속 갈등 충돌하고 여야 간의 갈등 충돌하고 행정을 바르게 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엄령까지 하면서 탄핵을 당하고 결국은 파면 정국으로 가고 결국은 강제로 내려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사실은 각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각본을 깨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바른 이념, 바른 생각, 바른 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여야 갈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야당의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가지고 여야 따질 거 없이 오히려 제야 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인재로 바르게 쓰고 정치를 했더라면 이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우리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야 인사들을 많이 등용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었다. 근데 알다시피 그냥 측근들, 동창, 선후배, 검찰 등등의 이렇게 학연, 지연, 선후배 이런 소위 말하면 가까운 인연들만 가까이 쓰려고 하고 가까운 인연들로 정치 뭐라고 할까 정치 관료들을 임명하고 장관들을 임명하고 가장 가까운 그 측근들만 옆에다 두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놨으면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내 고집, 내 아집에 묶여가지고 냉철한 말, 냉철한 충고,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간언하는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귀에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달코름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감언이설에만 눈이 어두워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며 그 터의 불길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능력을 갖게 되면 터가 부족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 터도 안 좋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혜롭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제가 이제 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또 이 설명했다고 여당 야당 편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있는 그대로 팩트이며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야당이 무슨 탄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야당이 끈떡만 하면 대들고 탄핵해서 행정을 못 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탄핵을 하고 국회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첫째는 대통령이 가장 권력자이며 운영자예요. 대통령이 마음이 열려있고 마인드가 열려있고 바른 정치를 하는 마음으로 제야 인사들을 등용해서 소통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집 정치를 하니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고집 정치를 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지나친 반감으로 지나친 탄핵, 지나친 국회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야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당도 지나친 면이 있었고 잘못한 면이 있었지만 첫째, 주인인 대통령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야당의 잘못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야당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국권을 가진 대통령이 바르게 운영을 못하고 고집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탄핵이 줄을 잇고 거부권이 줄을 잇고 권력 다툼으로 대립 정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본이 70%가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었고 30%는 야당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가 어려워졌고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우리 국민도 민심이 분열되고 양분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양분화되면서 극우, 극좌파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극우, 극좌파로 변해지면서 유튜브 방송이 계속 극좌 극우로 몰고 가면서 우리 민심을 더 현혹하고 더 분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극우 유튜브, 극좌 유튜브에 현혹당해가지고 민심이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단합된 마음으로 한 국민의 의식을 가지고 한 국민의 정서를 가지고 한 국민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고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잘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이 세상은 음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야당의 기운도 필요하고 여당의 기운도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역할의 문제예요. 운영의 문제고 기능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야, 좌파, 우파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 기능의 문제, 각자 역할의 문제이지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여는 여 역할을 잘하고 야는 야 역할을 잘하고 또 진보는 진보 역할 잘하고 보수는 보수 역할 잘하면 정말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것이며 기능적 역할을 잘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맡은 바 역할도 안 하고 기능적 역할도 안 하고 진영 논리로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양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양분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분열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극우, 극좌파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선진 국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너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민심을 제 한마디로 봉합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냉철하게 대통령 인물을 바라보고 바르게 뽑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원이 관상평 좀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냉철하게 관상평을 하면 분명히 그 평가하는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긍정으로 호평할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부정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그 관상평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바르게 해줘도 아무리 정확하게 해줘도 우리 국민 여야 감정으로 저를 평가할 것이고 호불호로 평가할 것이고 이기적인 감정, 이기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예민하게 냉철하게 관상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잣대로 상식적인 잣대로 판단하게끔은 제가 힌트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대인관계를 가질 때 처음에 어디를 봅니까? 얼굴을 보지요.
그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 관상이 복이 있냐, 또 그릇이 큰가 작은가 쫌생인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보고 판단하냐면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 말을 하는 모습, 그 사람의 지식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든 연설을 하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질량을 평가합니다.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진심도 느끼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을 1차적으로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정치, 철학, 사상, 의식, 이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그동안 경력이나 행적이나 이런 걸 보고 정치력이 있나, 지도력이 있나, 리더력이 있나 이런 걸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과거의 정치 행적이라든가 경력을 보면 아, 지도력이 있구나, 리더력이 있구나, 판단력이 있구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딱 세 가지를 보면 된다. 그 사람 이목구비 관상을 잘 보아서 코, 입, 턱 부분이 괜찮게 잘 생겼으면 그 사람 말년이 좋다는 뜻이며 우리 국가가 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코, 입, 턱 부분이 빈약하거나 쫌생이처럼 보이거나 빈약하고 이렇게 살집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빈약하면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 징조라는 뜻입니다. 절대 대통령의 관상을 국군이 따라간다. 대통령의 관상을 국군이 함께 따라간다. 대통령 관상대로 국군의 흐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70%까지 그 흐름을 따라간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관상에서 그 정치력이 나오고 그 운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 보세요. 코, 입, 턱 부분이 두툼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1차적으로 우리 국가의 득이 된다. 왜 그러냐? 현재 대통령들이 다 대부분 60대 또는 70이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젊은 후보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안 될 사람이니까 따질 필요도 없다. 현재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돼요. 현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코, 입, 턱, 광대뼈 요 하관이 발달이 잘 돼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마가 바르게 생겼으면 정치, 사상, 철학, 지혜, 지식, 현명한 판단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마가 뒤로 뒤집어졌거나 뒤로 까졌거나 균형이 안 맞으면 이건 불순한 반역지상, 반고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윤 대통령 관상을 보고 문제를 삼았던 것은 윤 대통령 관상 이마가 뒤로 너무 까져서 반고래상입니다. 반역의 상이다. 그리고 입은 삐뚤어지고 옥리에다가, 옥리는 고집불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이 삐뚤어졌다는 건 생각의식이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썹과 보세요. 눈썹과 눈썹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왔어요. 이것도 대칭이 너무 심해. 표가 안 날 정도로 대칭은 괜찮아요. 근데 이 대칭이 누가 봐도 표가 날 정도로 대칭이 심해. 이것은 생각의식이 바르지 못한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많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왜? 반굴의 상이며 반역의 상이며 옛날 그러한 관상이 정치에 입문하면 관상가가 뭐라고 했냐면 훗날에 반역을 도모할 거니까 절대 옆에 두시면 안 됩니다. 훗날에 모반을 도모할 사람이니까 절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해서 잘랐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하면 아시죠? 죄 없이도 삼족을 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삼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역의 상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임금은 그냥 가까이 두지만 않았어요. 현명한 임금은. 근데 현명하지 못한 임금은 그 관상이 반역지상이란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삼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섭게 다루었던 겁니다. 지나간 대통령을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역시 관상대로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께서는 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는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 제가 대통령감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고 또 여러분이 현재 대통령감이 긴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분 마누라 관상과 모양을 잘 보면 됩니다. 그분의 부인의 관상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분의 얼굴 이미지를 잘 보면 됩니다. 영부인감 이미지가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인물이 좋은지 인물이 무엇인가 빈약한지 빈곤한지 뭐라고 할까 균형이 안 맞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면 그냥 사진만 딱 대비해도 딱 알 수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사진만 딱 대비해도 누가 더 영부인감이 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 본질의 기운이 70% 역할을 하고 영부인 에너지가 30% 반영이 되고 작용을 합니다. 내조 작용이 30% 작용한다. 그리고 보세요. 대통령 본질의 기운이 70% 작용을 하고 그래서 부인의 관상을 참고하면 누가 영부인감이고 누가 대통령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걸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문 저 소문 또 법적인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이런 여야 소문들 이런 거 듣고 판단하려면 헷갈리고 누가 맞는 말인지 누가 조작된 말인지 누가 조작돼서 지금 방송을 하는지 누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지 누가 유언비어를 만드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요? 오직 뚫어지게 TV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보고 마누라 생김새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토론하는 거 보고 정치 철학 보고 그 사람 이념 철학 생각 이걸 뚫어지게 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행정적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거란 뜻입니다. 지금 후보들 중에서 관상이 그래도 과거보다 좋아진 분이 있고 과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분도 있고 빈곤지상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빈곤지상에 집착한다면 이건 큰 실수입니다. 누가 빈곤지상인지는 여러분이 냉철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인신공격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풍수지리 설명을 질문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풍수지리로 넘어가겠습니다.